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이 된 여자입니다. 작년부터 저는 사이버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30대 후반에 뭐하러 공부를 다시 시작하냐는 말도 했었는데 더 늦으면 다시 공부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큰 맘먹고 시작해보게 됐네요. 예전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도 별로 없어서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꼭 좋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 딸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힘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또 저를 대학에 보낼 정도로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대학에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갈 바에야 차라리 일찍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집 근처의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했어요. 20살 때 회사에 취직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실수도 많이 했었고 사회생활도 처음이라 부족한 것도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어린 신입이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잘 챙겨주셔서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20대 초반 시절을 떠올리면 대학 생활을 한 게 생각날 텐데 솔직히 저는 회사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때를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어릴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연차도 쌓였고 또 돈도 꽤 모은 편이었거든요. 20대 초반 시절 제 유일한 낙은 재테크였습니다. 말이 좋아 재테크지 요즘 재테크처럼 주식이나 코인을 한 건 아니에요. 당시는 적금 말고 다른 건 몰라서 열심히 적금을 부었고 하루하루 쌓이는 잔고를 보면서 흐뭇해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한 시간도 좀 가져야겠다 싶은 거예요. 회사 다닌다고 친구들 얼굴도 자주 못 볼 정도로 바빴었는데 이제 생활에 여유도 생겼으니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시작하자 싶었던 거죠. 때마침 그때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초등학교 때 친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보러 가자 싶어서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좋아했던 남자애를 만났어요. 6학년 때 짝이 되면서 좋아하게 됐는데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백도 못 해보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 딱 만난 거죠. 반갑다고 인사 나누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 이상하게 그 시절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게 변한 모습이라 그런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랬나 봐요. 동창회에서 보고 이틀 후에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사실 그때 저를 좋아했다면서 괜찮다면 지금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에 저도 덥석 나도 널 좋아했다고 털어놓고 그 다음부터 바로 사귀게 됐죠. 그렇게 처음 사귈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참 좋았는데 계속 만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지만 그 친구는 대학생이라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학벌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서 고졸 출신인 내가 대학생을 만나도 되는 건지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 대학엔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 많을 텐데 왜 평범한 직장인인 나를 만나는 걸까라는 자격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으로 감싸줬고 무엇보다 저에게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네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유명하다는 영어 교재를 사와서 제가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도 했고 매일 일만 하던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많이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4년 정도 만났을 때였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남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던 날 혹시라도 상고밖에 못 나온 예비 며느리를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걱정할 게 없을 거라고 했지만 또 자식 결혼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부모님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두 분 모두 생각보다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제 학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네요. 대학 나와도 자기 밥벌이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 시작한 것도 대견하고 돈 허투루 안 쓰고 똑부러진 아가씨라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예비씨 부모님 칭찬받고 나서야 걱정됐던 마음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양가 허락받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준비해서 바로 결혼식까지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시댁 들러서 인사하잖아요. 저희도 시댁에 방문했는데 남편의 형수님,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 되시는 분은 그날 처음 뵙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신랑의 형수님 되시는 분은 경영학과 교수라고 들었는데 알아주는 수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난다고 들었는데 벌써 교수까지 되고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저랑은 비교가 되잖아요. 신랑은 제가 주눅드는 걸 느꼈는지 어차피 다 한 가족인데 학벌 같은 걸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식구 됐으니까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라고 격려해줘서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교수 형님의 첫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했어요. 뭔가 교수라고 하니까 딱딱할 것 같고 어딘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것 같았는데 제가 인사드리니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긴장 풀고 편안하게 밥을 먹는데 형님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대답하니 그럼 회계사 시험 붙은 거냐고, 어느 대학 출신이냐고 갑자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네요. 갑작스런 질문 세례에 그냥 솔직하게 상고 출신이고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가족들 다 있는 식사 자리에서 제 학벌과 하는 일을 대답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형님이 눈썹을 조금 찡그리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들끼리 남아서 식탁을 정리하는데 형님이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형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손이 똥 서니까 말 놔도 되지? 네,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뭐 하나만 솔직하게 물어볼게. 동서는 어떻게 대학을 못 갔어?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이었기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표정도 좀 굳었나 봐요. 왜? 대답하기 어려워? 근데 대학 못 간 일을 말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어려울 건 없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말씀드릴게요. 연년생 오빠가 있는데 둘 다 대학 보낼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공부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일찍 돈 버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에 돈도 없고 머리도 나빠서 못 갔다는 거네. 나 솔직히 너무 놀랐어.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대학도 못 나와? 머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뒤돌아 나가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싶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대학을 못 갔는지 물어보길래 숨기지 않고 말해줬던 것뿐인데 머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당장 따지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처음 가족이 다 모인 날이라서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형님하고 싸우는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들은 다음 집에 가서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봤어요. 나한테 그 수준이라고 말한 건 형님이 잘못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수 형님 입장에서는 주위에 다 대학 나온 사람들밖에 없을 테니까 고졸인 제가 신기하고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동네가 처음이니까 먼저 이 동네 산 동서가 이것저것 많이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이사 온 게 반가우면서도 저번처럼 나를 이상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자기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아서 저도 조금은 마음을 풀었습니다. 형님이 이사 오시고 바쁜 것 같아서 몇 번 반찬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형님이야 교수니까 학교도 나가야 하고 바쁘지만 저는 전업주부니까 시간도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반찬할 때 조금 더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만든 반찬도 가져다주고 형님이 도와달라고 연락 오면 집에 가서
청소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과해지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오늘은 언제까지 와서 청소랑 빨래 해달라고 명경조로 말하기도 하고 아주버님이랑 집에서 밥 먹어야 하니 몇 시까지 저녁 해달라고 말하는데 제가 파출부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부르더니 빨래랑 반찬 몇 가지 좀 해달라면서 식탁 위에 10,000원 3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정말 나를 파출부 취급하는 게 기분 나빠서 형님을 불렀어요. 형님, 제가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했다가 이따 아주버님 오시면 끓여 드세요. 나 바쁜데 그 정도는 동서가 그냥 해놓고 가면 되잖아. 제가 파출부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형님네 저녁을 해요. 형님 머리 좋으시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뭐야? 지금 음식하기 싫다는 거야? 형님, 싫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와서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하시는 거 저 좀 힘들어요. 파출부를 쓰시던가 아니면 형님이 직접 하시는 게 어떠세요? 책상 위에 돈 안 보여? 내가 돈도 주잖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 살림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식탁 위에 30,000원 올려두신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거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저희 음식 만드는 김에 형님네 생각나서 한 거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못하겠으니까 사람 쓰시는 게 낫겠어요. 그대로 뒤돌아 나가려고 하니 형님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동서,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안 했잖아.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저 형님네 집 파출부 아니에요. 몇 번 살림 도와줬다고 파출부 취급하시는 거 그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알아보니까 원래 주부들이 도우미 일하는 거라며. 동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이런 일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 동서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시킨 건데 뭐 잘못됐어? 형님 주변에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라 제가 신기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 많고 다 파출부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 대학 못 갔다고 너무 무시하시는 거 솔직히 기분 나빠요. 뭐야? 동서 자격지심 있었어? 그래도 대학 못 나온 게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네. 그런데 어차피 자기 같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보이고 월급 받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자존심 내세우는 거 좀 웃기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좀 해놓고 가. 이런 자빌은 대학 문턱도 못 넘은 동서 가는 거지 교수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그날은 형님이 고졸 출신인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게 된 날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라 손이 벌벌 떨리고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당장 시댁에 알릴까 고민했는데 그냥 저런 사람과는 다시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형님네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형님과는 크게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저 아이 낳고 시댁 식구들 다 모였을 때도 그냥 아주버님 통해서 선물만 보내왔고 저도 무시당할 바에야 어차피 얼굴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초과받지 못한 게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집으로 시집간 며느리들인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볼 순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큰 계약건을 성공시켜서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딱 남편 생일쯤이라 가족들에게 승진턱도 내고 생일 기념으로 양가 가족들 모시고 식사도 할 겸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아주버님 댁에 연락하려고 하니 형님이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그 일 이후로 얼굴 안 본 지도 꽤 오래됐고 양가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다 초대를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다 모인 날 형님은 강의가 늦게 끝났다면서 마지막으로 왔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늦게라도 와주니까 조금 고마워서 저도 편하게 밥 먹으라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 금세도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손님이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명령하듯 무시하는 말투는 그대로니 좀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밥 한 그릇 다 비운 형님은 갑자기 제가 차린 음식들을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싶었어요. 형님,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음식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동서는 어렸을 때 고기 못 먹고 자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음식을 좀 균형 있게 만들어야지. 죄다 고기 반찬뿐이잖아. 집안 형편 어려웠다더니 고기 반찬도 못 먹고 큰 거야? 고기 못 먹은 한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 형님 말에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오신 날 조용히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귀엽고 한 소리를 하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본 시어머님이 분위기를 풀어주셨네요. 예, 아휴 내가 고기를 좋아하잖니. 그래서 우리 막내 며느리가 나 먹으라고 고기 반찬 많이 만들었나 본데. 나는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좋구나. 큰애 너도 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네, 뭐 저도 좋아하죠. 근데 채소도 좀 있고 영양소가 균형이 맞아야지. 너무 고기만 있잖아요. 아무래도 동서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지 이런 건 잘 모르나 봐요. 그렇죠? 고기 반찬 좀 많이 한 게 죄도 아니고 뭣대.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막내, 음식 만드느라 수고했다. 나는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니 형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참 우스웠어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 금방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표정은 밝지 않으셨어요. 딸이 무시받는 것 같은 게 느껴지셨나 봐요. 시어머님이 저를 감싸주시지 않았다면 엄마가 한마디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니 특별히 볼 일은 없었지만 명절이 제일 본욕이었어요. 명절에는 시댁에서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다 있으니 둘만 있는 것보단 좀 낫긴 했었죠. 그날도 명절이라 다 같이 모인 김에 윷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게임하기 전에 팀을 나누려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형님이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윷놀이 팀 어떻게 나눌까요? 여자 남자로 나누는 건 재미없고 대학 나온 팀, 못 나온 팀 이렇게 나누는 건 어때요? 아, 그럼 대학 못 나온 팀은 동서밖에 없으려나? 당신은 뭐 그런 걸로 팀을 나누자 그래? 대충 다른 방법으로 나누면 되지. 윷놀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장난이었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동서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동서, 내가 장난친 거라는 거 알지?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담아두지 마. 알았지? 그렇게 또 한 번 제 성질을 긁는 겁니다. 하지만 형님의 빈정거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형님이 같은 편이 되고 제가 말을 잘못 놓자 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말을 그렇게 놓으면 어떡해? 동서 때문에 우리 팀 졌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오랜만에 해서 실수했나 봐요. 윷놀이 말 놓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수할 게 뭐가 있어? 기본 머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아참,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니까 대학을 못 간 건가? 그런 식으로 사람 면전 앞에서 무시하고 깔보는데 윷놀이고 뭐고 당장 귀엽고 집에 오고 싶은 거 시댁 식구들 있으니까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한 채로 시간은 흘렀고 우리 딸이 곧 어린이집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자유시간이라는 게 조금은 생겼죠. 아이 어렸을 때는 제가 24시간 딱 붙어 있어야 하니까 남편이 봐주지 않으면 혼자 다닐 엄두를 못 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어린이집 다니니 저도 친한 친구들 만나 밥 한 끼 먹을 시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랑 외곽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도 맛있고 식당 분위기도 괜찮아서 시어머님 모시고 꼭 한번 오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 절 막내 며느리라고 유난히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 형님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많이 감싸주셨거든요. 그게 생각나서 어머님 식사 대접하려고 미리 약속 잡고 시댁으로 어머님을 모시러 갔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시질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시댁으로 가보니 집은 비어있고 어머님은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안 좋은 일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셨어요. 제가 어딜 다녀오시는 거냐고 오늘 저랑 약속한 거 모르시냐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밥 먹기로 했냐고 그런 약속한 기억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게 그날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혹시 치매인 건 아닌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치밀하기엔 나이도 젊으시니 설마 하고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때가 60대 중반이셨는데 자기가 벌써 치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치매 걸릴 줄은 몰랐다면서 막 우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을 달래면서 요즘은 약도 나왔으니 약도 꾸준히 먹고 잘 관리하면 좋아질 거라고 위로해드렸네요. 이후로는 저도 자주 가서 어머님 약도 챙겨드리고 혼자 쓸쓸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더더욱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일도 생겼고 밥을 드시고도 안 먹었다면서 밥 달라고 화내시는 일도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처럼 변한 어머님 모습을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었죠. 어머님은 평소 막내 아들이라고 우리 신랑을 정말 예뻐하셨는데 증상이 심해지고 난 뒤로는 남편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게 속상했던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막 우는데 내 속도 이런데 자식 마음은 어떨까 싶어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순간에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어머님을 그냥 둘 수 없어 매일같이 시댁에 갔어요. 가서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형님은 강의가 많다는 핑계로 몇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버님이랑도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몇 번은 시댁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주버님이 화를 내셨다고 해요. 저도 남편에게 전해들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안아주는 게 더 고마웠어요. 어차피 와봐야 뭐 시어머님을 자기가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대충 인사나 드리고 가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아주버님 눈치를 보긴 보는 건지 싸우고 나서는 자주 오긴 하더라고요. 그날도 점심 식사 마치고 마당 산책하고 있는데 형님이 왔어요. 형님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냄새도 못 맡냐고 하는 겁니다. 동서,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냄새도 못 맡아? 오자마자 또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똥냄새 나잖아. 어머님 캐를 어떻게 아는 거야? 그래요.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냄새를 못 맡아요. 우리 어머님 불편하셨겠네. 얼른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동서가 돌본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치매 환자를 돌본다고? 아휴, 얼른 기저귀나 갈아드려. 자기는 손 한 번 거들지 않으면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지만 일단 대소변 못 가리는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는 게 우선이었기에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화장실로 데려가서 어머님 씻겨드리고 기저귀 치우려고 하는데 어느새 앞에 형님이 와서 또 시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좀 못해? 온 집안에 다 똥냄새잖아. 뭐 하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와서 시비만 거니까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럼 형님이 좀 도와주던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잔소리하면서 보면 참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응, 가르치는 게 내 일이잖아. 동서처럼 모자란 사람들도 내가 가르쳐줘야지. 모자라다뇨? 제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 동서 학벌 모자라잖아. 다들 대학 나오는 세상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확실히 상고 출신인 동서한테 딱 맞는 일이긴 하다. 근데 동서 똥 기저귀 치우는 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웃긴 거 알아? 똥이 똥을 치우네? 지금 내가 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뭘 농담한 거 가지고 그렇게 발끈해? 그리고 이런 말 듣기 싫었으면 어렸을 때 좀 열심히 살지 그랬어. 공부도 좀 하고. 못 배우니까 이렇게 무시당하잖아. 그치? 내가 좀 바빠서 더 상대해줄 시간이 없네. 나 간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사람이니까 참았지 아니었으면 벌써 싸우고 다시는 안 봤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분명 아주버님한테 연락해서 따질 텐데 그럼 집안 싸움 되는 거니까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사귀기엔 스트레스여서 저 때는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학벌이야 조금 빠질지 몰라도 회계사무실에서 일해서 그런지 돈 관련한 계산은 남들보다 빠른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절약하며 살아온 게 습관이 되어서 경제관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신랑 월급 관리까지 제가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비는 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쓴 건 없으니 아이 아빠가 저 몰래 쓴 건데 비상금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꽤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나 몰래 돈 좀 쓸 수 있지 싶다가도 그렇게 큰 액수를 나한테 말도 없이 쓸 곳이 있다는 게 수상하더군요. 당신이 나 몰래 무슨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가?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의심할 바에야 바로 물어보자 싶었네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어? 난 다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잖아. 나 우리 통장 잔고 다 확인해봤어. 돈 어디다 썼는지 말 안 해줄 거야? 사실 그거 형수 빌려줬어. 형님 빌려줬다고? 형님이 우리한테 돈 빌릴 일이 뭐가 있어? 투자를 좀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돈 받는 대로 바로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지. 안 빌려줄까 했는데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야. 아니 형님네가 우리한테 돈을 빌릴 일이 뭐가 있어? 아주버님도 사업하시면서 돈 잘 벌겠다. 형님은 고수인데 돈 많은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돈 문제로 형이랑 좀 안 좋은가 봐. 아버지한테도 빌렸다고 하던데. 근데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말하지 마. 형 알면 집안 시끄러워져. 신랑은 형수님이 빨리 갚는다고 했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투자길래 우리 집도 모자라 아버님께도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건지 꼭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형님 강의하는 학교로 찾아갔죠. 형님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나오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돈 때문에 찾아왔다 했더니 자기가 쓰는 교수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내가 서방님한테 돈 좀 빌린 게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올 일이야? 그럼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숨기고 돈 빌리고 다니지만 저랑 그이는 비밀 없거든요.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어디에 투자한 건지 좀 알아야겠어서 왔어요.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동서, 나 누군지 몰라? 경영학과 교수야. 경영학과 교수인 사람이 하는 투자인데 아무데나 있겠냐고. 그리고 뭐 말해주면 알아? 돈 몇천 빌려줬다고 큰 소리 치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가. 나 지금 바쁘니까. 돈 몇천이 애들 장난이에요? 큰 돈이니까 당연히 어디 있었는지 물어봐야죠. 회계사 사무실에서 잡일만 하는 사람이 재테크를 알아? 나한테 돈 빌려준 덕분에 서방님대도 재테크하는 거야. 뭘 알고 떠들어야지. 이래서 없는 사람한텐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들 돈 떼먹는 줄 알고 벌벌 떨기도 하고 받아 먹지도 못하잖아. 형님한테 우리 돈 가지고 어디 투자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우리 집 재테크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당장 돈 갚아요. 야, 너는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 말아야? 어이가 없네 정말.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게 교수한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자 지나가던 학생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도 교수라는 체면이 있는데 그곳에서 싸우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님 잘 알아보고 투자했겠지 싶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어머님 돌보다가 집에 와서 아이랑 남편 저녁 차려주고 휴대폰을 보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시댁에 가 있을 땐 어머님께 집중해야 하니 휴대폰 보면서 쉴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저녁에 집에 와야 스마트폰 보면서 좀 쉴 수 있었죠. 그렇게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있는데 액정 화면에 못 보던 앱이 몇 개 있는 겁니다. 우리 딸이 자기 심심하다고 종종 제 폰을 가지고 놀거든요. 아직 어린애가 어찌나 핸드폰을 잘 다루는지 가지고 논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앱을 받아 놓는 일이 많아서 하나씩 다 지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걸 다운받아 놓은 건 없나 하나씩 살펴보는데 녹음 앱에 새로운 녹음 파일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녹음 기능은 쓸 일이 없어서 잘 만지지도 않는데 무슨 파일인가 싶어서 재생시켜봤네요. 그런데 그 녹음 파일에서 들린 목소리는 다름 아닌 교수 형님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님 목욕시키는 사이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딸이 제 폰을 만지다가 녹음을 눌렀고 통화 중인 형님 목소리가 녹음된 것 같았어요. 제 폰에 형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싫어서 얼른 지우려는데 들려오는 통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통화 상대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네가 돈 더 갖다 줄 테니까 걱정 말라는 말도 하고 거기다 요즘 자기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아주버님이랑 하는 전화는 아니었어요. 통화 내용을 다 듣고 나니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아주버님 돈에도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우리 남편과 시아버님 돈까지 가져다 쓰고 불륜까지 저지르는 것 같은데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바쁜 사람 불러냈다고 난리를 치는데 더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네요. 그래서 말없이 그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형님 제가 녹음 파일 하나 보냈는데 그거 좀 들어보세요. 아 지금 고작 이거 들어보라고 나 불러낸 거야? 참나. 기가 막혀 하는데 속으로 그래 그 파일 다 듣고도 나한테 기가 막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싶더라고요. 형님은 그 녹음 파일을 듣더니 역시 자기 목소리인 걸 눈치챘는지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고주여 녹음된 내용을 다 듣고는 손을 벌벌 떨면서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내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녹음을 눌렀나 봐요. 형님은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통화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녹음된 게 중요해요? 아주버님 돈까지 갖다 쓰고 형님 만나는 남자도 있죠? 나 다 알고 왔으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동서 그게 그렇게 됐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냥 잠깐 만난 거야. 그리고 돈도 내가 바로 갚을게. 지금 바로 연락해서 서방님 돈이랑 아버님 돈도 바로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응? 나 돈 쓴 거 들키면 바로 이혼이란 말이야. 그러게 들키면 이혼당할 짓을 왜 하세요? 거기다 바람까지 피우고. 혹시 우리한테 돈 빌려서 그 남자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야. 아무튼 나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고 돈도 바로 갚을 테니까 동서가 한 번만 입 다물어줘. 나 앞으로 다시는 동서 무시 안 하고 대학 못 나왔다고 비우지도 않을게.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비밀 지켜줘. 제발. 대학 교수라고 제 앞에서 늘 콧대 높던 형님인데 이런 모습 보니까 사람이 참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고졸 출신이라면서 저를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제 앞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고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아주버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한 가정이 걸린 문제라 딱 한 번만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형님과 이야기한 내용은 다 녹음해뒀죠. 언제 또 발뺌할지 모르는 일이라서요. 그런데 돈 꼭 갚겠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애원하던 형님은 돈 갚을 날이 되니까 제 전화를 피하는 겁니다. 전화 꺼버리고 잠수 타는데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마침 달력을 보니 내일이 형님 생일이더라고요. 생일 파티해주면서 잘난 교수 형님, 정체 제대로 터뜨리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왕 생일 파티해주는 김에 교수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곳에서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물론 시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모두 형님 교수실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나란히 교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아주버님이랑 시아버님, 우리 남편까지 데려갔으니 표정이 난초해지는데 타이밍 제대로 잡았다 싶었습니다. 형님,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제가 형님 깜짝 생일 파티하려고 일부러 우리 가족 불렀어요. 괜찮죠? 아,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지. 일단 좀 나가자. 다들 1층에 내려가 계세요. 제가 금방 내려갈게요. 형님 생일 파티하려고 왔는데 그냥은 못 가죠. 그리고 금방 온다고 했다가 또 안 오시면 어떡해요. 형님 어제도 제 전화 피해서 잠수 타셨잖아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아주버님은 잠수 탔다는 말에 놀랐는지 형님을 나무라시더라고요. 당신 어제 재수씨 만나기로 했었어?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 재수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요즘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좀 이상해요. 강애 때문에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본데 재수씨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주버님, 정말 강의 때문인 건 맞아요? 시댁 사람들 돈 다 끌어가서 투자하다가 그 돈 못 갚으니까 전화 피하는 게 아니라요. 제 말에 이번에는 남편이 놀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형수님이 투자 사기라도 당했다는 거야. 뭐야? 형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서방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동서가 절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 풀고 잘 지내자고 했는데 동서가 저한테 앙금이 많은가 보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나가 계세요. 제 짐 챙겨서 얼른 따라갈게요. 오해라니, 말은 바로 해야죠. 불륜 남한테 투자하려고 남편 돈도 모자라 시동생이랑 시아버지 돈까지 끌어다 쓴 걸 어떻게 오해라고 하세요? 재수씨, 잠깐만요. 그게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상황 파악 안 되는 가족들을 위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줘버린 건 형님이니 그 벌을 받아야죠. 제가 모든 녹음 파일을 공개하니 형님은 그제야 자기 처지 파악이 됐는지 아주버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싹싹 비는데 그게 통할 리가 있나요? 자기 돈을 몰래 쓴 것도 모자라 부인의 불륜 사실까지 안 아주버님은 너 같은 인간이랑은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바로 이혼 통보를 하셨어요. 큰 소리가 나니까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형님은 한 번만 봐달라고 이혼은 안 된다며 매달리고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결국 교수라고 언제나 잘난 척하고 다니던 형님은 아주버님께 이혼당했어요. 더불어 남편과 저도 소송을 걸어서 매운맛 좀 보여줬습니다. 형님은 믿었던 불륜 남한테도 배신당하고 학교에 소문이 쫙 나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7살 우리 딸이 누른 녹음 버튼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코 한 우리 딸의 손짓 하나가 창창했던 형님 인생을 개박살 내놓은 거였죠. 똥이 똥을 치운다며 저를 무시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진짜 더러운 사람은 잘난 척하던 교수 형님이었네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딱 깨달으면서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